오늘 우리가 읽어볼 지문은 지학사 독서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기술 영역의 글읽기라고 단원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라는 제목의 설명문을 읽어볼 거고요. 설명문은 말 그대로 설명하는 글이니까 과연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지를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제목에서 이미 대왕스포가 나왔네요. 이 지문은요. 네트워크 이론에 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이 뭔지를 잘 따라가 보면 좋겠죠. 자,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이 글은 네트워크 이론과 그것의 활용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라고 알려줬으니 그걸 잘 따라가 봐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네트워크 이론을 설명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자,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다라고 소제목이 걸려 있네요. 자, 글의 첫 부분입니다.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을 비교한다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둘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둘을 한 가지 틀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두가 네트워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무엇과 무엇이요? 실제 세상인 사회와 가상 공간인 인터넷의 공통점은요, 둘 다 네트워크라는 점이래요. 네트워크란 점과 선으로 연결된 형태를 말한다.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개인들 하나하나가 점이 되고 그 개인의 사회관계가 선이 되어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이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실제 사회에서의 네트워크란 과연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현실 사회에서는요. 개인을 하나하나의 점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이때의 개인들의 사회관계를 다 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네트워크가 된다. 라는 거죠. 인터넷에서는 점이 컴퓨터이고 컴퓨터를 연결하는 랜 케이블이나 기기를 연결하는 전자기파가 선이 되어 결국 점과 선으로 표현되는 네트워크가 된다. 자, 이번에는 인터넷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터넷에서는 컴퓨터가 점이 된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점을 노드라고 하고 선을 연결선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는 이 개인들이 노드가 되는 거겠고, 이제 인터넷에서는 컴퓨터가 노드가 되는 거겠죠. 자, 네트워크는 생긴 모양에 따라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와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다. 자, 여러분, 분류가 나왔어요. 모양에 따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가 있대요. 이거는 모양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글은 분류의 전개 방식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체크해 봅시다.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를 띠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되는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어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한다. 자, 여러분, 쌤이 다시 한번 분류 체계를 잡아볼게요. 얘를 빨간색, 얘를 파란색이라고 놓고 봤을 때 자, 여러분, 빨간색 같은 고속도로망 같은 네트워크는요. 노드에 연결된 선의 수가 거의 균일한 형태래요. 근데 반대로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는 각 노드에 연결된 선이 몇 개의 노드에 집중되는 허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고요. 따라서 척도 없는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기 보면 딱 봐도 여기에 많은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 허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마저 읽어볼게요. 척도가 없다는 것은 평균 연결선 개수를 쉽게 정할 수 있는 고속도로망과는 달리 항공망에서는 각 노드를 연결한 선의 개수가 적은 노드부터 연결이 많은 허브까지 분포가 넓어서 특정한 척도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게 바로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네트워크로 표현해보면 많은 경우 복잡한 형태인 항공망 같은 척도 없는 네트워크가 된다. 자,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요, 이렇게 척도 없는 네트워크, 즉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가 된대요. 자, 여러분, 쌤이 위에서 분류 체계를 그냥 순서대로 빨간색, 파란색을 잡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칠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바꿔볼게요. 이게 바로 일반 사회의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인터넷상의 네트워크는 쌤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사회는 이런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복잡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대요. 그쵸? 우리의 일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왜 항공망처럼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될까? 논문을 쓸 때 연구자들은 유명하지 않은 논문보다는 유명한 논문을 인용하고 싶어 한다. 한번 유명한 논문이 되면 그 논문은 계속해서 더 많이 인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논문의 연결선이 많아지는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누리문서라든가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누리문서는 이제 웹페이지를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것도 그렇죠. 네이버에 뭔가 검색을 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페이지가 상단에 뜨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가장 높이 있는 상단에 뜬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 세계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래요. 다시 말해 소위 빈익빈 부익부 법칙 때문에 허브를 가진 복잡계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현실 사회에서 이런 항공망 같은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이유는 빈익빈 부익부 법칙이래요. 즉 많은 건 더 많아지고 적은 건 더 적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 세계가 복잡계 네트워크인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따라 쓰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따라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교통체증과 네트워크로 들어가 볼게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하면,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네트워크 이론이 과연 뭔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윗문단이었다면 아래 문단부터는 이제 바로 활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 하나가 교통체증이다. 아, 여러분, 본격적인 어떤 사례가 교통체증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대요. 교통체증을 줄이려면 당연히 도로망을 잘 설계하고 흐름이 막히지 않게 잘 운영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통체증도 알고 보면 도로교통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동역학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보자. 어떤 복잡한 도로망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해야 자동차가 그 도로망에서 잘 간 것일까? 길이가 길면, 즉 가야 할 거리가 멀면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도로가 넓을수록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걸리는 총 시간은 거리에 비례하고 도로의 폭에는 반비례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교통체증에도 결국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대요. 이유는 뭐다?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동역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거리에 비례하죠. 그쵸? 소요 시간이라고 해볼게요. 한마디로 10km를 가는 것과 5km를 가는 것 중에 10km를 가는 게 일반적으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자, 두 번째, 도로의 폭에는 반비례한대요. 소요 시간이. 그럼 우리가 소요 시간 분의 1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쵸? 차가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일한 도로에 차들이 몇 대가 함께 지나가는가도 중요하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차의 수도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차가 많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리니까요. 그래서 결국 도로교통망에서 운행 시간을 결정하는 것에는 거리와 도로폭, 차량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소요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요소가 있는데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라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갑과 을에게 청바지를 하나 사와라 라는 과제를 준다고 하자. 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6분 만에 청바지를 샀는데 을은 자신의 마음에 맞는 청바지를 사느라고 여러 곳을 돌아다녀 3시간이 걸렸다고 하자. 시간만을 고려할 때 수학적으로는 갑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만 만족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을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된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갑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요, 절대적 최적화 값을 보는 건데요. 자, 이때 이 절대적 최적화 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효율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는 6분 만에 과제를 깼죠. 그러니까 얘는 정말 효율적인 거고요. 두 번째, 만족도라는 기준을 보면은 을의 선택이 최적화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요, 만족도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를 얘기하는 걸로, 이때는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면 상대적 최적화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최적화는 값의 선택처럼 수학적으로 가장 작은 값을 찾는 거고. 자, 여러분 여기서 설명 다 해주죠. 자, 상대적 최적화는 을의 선택처럼 이기적인 행동으로 개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값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절대적 최적화와 상대적 최적화의 정의도 지금 깔끔하게 해준 거 보이죠? 앞서 든 예에서는 6분이 절대적 최적화고 3시간이 상대적 최적화의 값이 된다. 그쵸? 6분은 효율을 중시 여기는 거고요. 3시간은 만족도라는 기준을 따른 거죠.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경우를 찾기 위해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POA를 활용한다. 자, 여러분 POA라는 건 뭐냐면요.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값이래요. 그래서 이게 바로 POA의 정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이게 POA의 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식 도출해 볼게요. 옆에다가 자, POA 값이라는 건 뭔가 봤더니 상대적 최적화 값을 절대적 최적화 값으로 나눈 거네요. 그쵸? 그래서 POA 값이 크고 적은 거에 따라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지표가 있는데요. 이때 이 POA 값은요. 이 A가 무질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무질서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POA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기적인 무질서에 대한 대가, 즉 한마디로 나의 만족도를 위해서 효율을 많이 내려놓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적인 무질서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재진술입니다. POA가 크면 개인의 만족도는 높지만 시간이 많이 낭비돼요. 수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라는 뜻이다. 또 나열이죠. 자, POA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어요. POA가 작으면 효율은 높으나 개인의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는 뜻이고 극단적으로 POA가 1이면 이는 효율과 개인의 만족도가 모두 충족되었다는 의미다. 그쵸 여러분? 왜요? POA가 1이려면요. 절대적 최적화 값과 상대적 최적화 값이 동일하겠죠. 그럼 이거는 모두 충족된 상태라는 거죠. 위 사례의 POA는 상대적 최적화 값인 3시간을 절대적 최적화 값인 6분으로 나누어 나온 값으로 1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온다. 즉 만족도를 높이는 대신 낭비되는 시간을 대가로 치른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절대적 최적화 값과 상대적 최적화 값을 통해서 POA라는 새로운 값을 알게 됐고요. 이때 POA라는 거는 무질서를 뜻하는 말로써 POA가 크면 클수록 비효율에 가깝고 POA가 1이면은 가장 이상적인 값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상적인 값입니다. 왜냐하면 효율과 만족도를 모두 추구했다는 소리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교통체증에 한번 이걸 적용해 봅시다. 교통체증의 해결 방안에 관한 이론과 실제라고 소제목 붙어있죠. 자, 아래 그림 1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인데 왼쪽이 집이고 오른쪽이 직장이다. 출근을 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윗길은 고속도로로 넓은 대신에 길게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랫길은 지름길로 짧지만 대신 좁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넓다와 좁다가 나오는 이유 알죠? 우리 아까 전에 교통량은 뭐에 연관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도로의 폭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그쵸? 지나가는 차의 대수에도 연관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도로가 넓다 좁다는 도로의 폭과 연관된 변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고속도로는 넓기 때문에 차가 한 대가 가든 네 대가 가든 언제나 10분이 걸린다. 그런데 지름길은 좁아 이용 차량이 많을수록 길이 막혀서 한 대가 가면 1분이 걸리고 두 대가 가면 2분이 걸리고 세 대가 가면 3분이 걸리고 X대가 가면 X분이 걸린다. 대입하면 되네요. 만약 이 동네에 직장에 사는 사람이 10명이고 이들이 각자 차를 타고 출근한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10대 모두 같이 출근한다면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두 길로 적당히 나눠서 가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씩 해보는 것이다. 1대 9, 2대 8, 3대 7 등으로 가능한 것을 모두 해보면 각각 총 소요 시간이 나온다. 수식을 써서 푼다면 2차식으로 정리되어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소값이 나오는데 그때 x는 5가 된다. 자,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쌤이 한번 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거에 고속도로 대
이게 아래가 지름길이에요. 그럼 고속도로로 한 대가 지나가면 그 한 대는 어차피 10분이 걸리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름길은요, 9대가 지나가면 각 9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쵸? 한 대당 9분이에요. 그러면은 9대가 9분이 걸리면 곱하기 81분이 걸리겠죠. 그럼 총합은 91분인 거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 고속도로에 두 대가 가요. 그러면 이제 두 대가 10분씩 걸리니까 20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한 대당 다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름길로 간 차가 8대니까 이게 8분씩 걸리면 88에 64니까 84분이 걸리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를 모두 다 계산해보면요. 79, 76, 75여서 가장 적은 시간이 바로 5대 5일 때예요. 자, 그리고 다시 늘어나는 거 보이죠? 그리하여 이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x는 5가 가장 최소값이래요. 그쵸? 그게 최소값이 몇인데 모두 총합으로 75분이 걸리는 합이 x는 5일 때다라는 거죠. 즉 5명은 위 고속도로로 가고요. 5명은 아래 지름길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위로 가는 사람은 고속도로이므로 10분씩 걸리고 아래로 가는 사람은 5명이므로 5분씩 걸린다. 여러분 5분씩 걸린다는 거는 곱하기 총 25분이 소요됐다라는 말로 이해해줘야 돼요. 그래서 10분으로 가는 사람 5명과 5분으로 가는 사람 5명 합치면 총 75분. 한 사람당 7.5분이 걸린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75분이 총합이니까 그것을 사람인 10명으로 나누면 한 명당 7.5분이 걸렸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수학적으로 가장 좋은 절대적 최적화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운전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요? 실제 운전자들은 효율보다는 개인의 만족도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의 만족도를 따지니까 자기가 더 유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인데 고속도로로 가던 한 명이 지름길로 옮겨가면 아래 지름길에는 차량 수가 5대에서 6대로 늘어나 6분이 걸리지만 원래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렸던 사람이니까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쵸 여러분? 내가 굳이 10분을 안 타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10분보다는 짧잖아요. 그쵸? 도로교통을 총괄하는 기관에서는 5대5로 질서 있게 나누어 가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하겠지만 이기적인 개인에게는 이것이 좋은 답이 아니어서 지름길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기적인 개인에게, 즉 이 지문에서는요. 어떤 개인 이꼴 인간이라고 봐야겠죠. 인간의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두 번째 사람이 옮겨가면 지름길엔 총 7대가 되어 7분이 걸리지만 고속도로 갈 때보다 3분이 이익이므로 두 번째 사람도 지름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사람까지 모두 지름길을 택해 10명이 모두 10분씩 총 100분이 소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모두가 다 자기의 개인의 만족도를 위해서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결국은 모두가 10분씩 걸리는 상대적 최적화 값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네트워크 이론에서 교통체증을 분석할 때의 상대적 최적화 값이에요. 여기서 7.5분씩 걸리는 첫 번째 답안이 절대적 최적화고 모두 지름길로 몰려서 10분씩 걸리는 답안이 상대적 최적화이다. 상대적 최적화는 사람들이 좋아서 선택하는 이기적인 답으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결국 평균 7.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0분에 가게 되어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POA로 계산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POA로 계산을 하면 이 위에가 상대적 최적화 값이고요. 아래가 절대적 최적화 값이죠.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1.33이라는 비율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의 비용이 낭비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POA는 뭐다? 무질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세 번째 본론입니다. 도로를 막아야 교통 흐름이 나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차가 막히면 보통 도로를 넓히고 다리를 놓는다. 그러나 이것은 비용도 문제지만 실제로도 쓸데없는 작업일 수 있다. 다음은 그림 2와 그림 3은 출근길을 표현한 것으로 도로 조건은 그림 1과 동일하다. 다만 집에서 직장까지는 2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지름길이 놓여 있다.
그림 2의 경우 열대의 차에게 가장 좋은 출근 방법은 위아래로 각기 5대씩 나누어 가는 것이다. 윗길은 5명이 가기 때문에 지름길에서는 X는 5분이 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10분이 걸리므로 총 15분이 걸린다. 10명이 모두 15분으로 공평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은 절대적 최적화답도 150분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대적 최적화답도 150분으로 매우 좋다. POA가 1로 낭비가 전혀 없는 완벽한 도로이다. 그쵸 여러분? 이게 가장 이상적인 도로예요. 왜요? 절대적 최적화가 150분이고 상대적 최적화가 150분이니까 이게 딱 1로 떨어지죠. 이게 바로 POA고요. 우리가 POA가 1일 때 가장 이상적인 답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그림으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자, 위로 5대가 가면은 지름길에서 5분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는 언제나 10분이니까 총합 15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런데 만약 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그림 3처럼 중간 지점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된다. 그림 3을 보면 다리가 놓이는 바람에 처음의 사례처럼 모두 지름길 한 곳으로만 몰리게 되어 X는 10분, X는 10분에서 총 20분이 걸린다. 원래 150분이던 소요시간 총합이 200분이 된다. 다시 말해 공평하고 효율적이던 도로가 다리 건설로 인해 오히려 낭비와 교통체증이 더 생긴 것이다. 여러분, 낭비와 교통체증이 생겼다. 낭비가 생겼다. 무질서가 생겼다. 한마디로 POA가 증가했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브라에스의 역설이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브라에스의 역설이라는 것은요.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효율적일 줄 알고 다리 같은 걸 놓았는데 오히려 비효율이 증가하는 게 브라에스의 역설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중간 지점에 연결하는 다리를 놓았는데 오히려 비효율이 증가했다. 이게 바로 브라에스의 역설이라는 거죠. 돈은 돈대로 썼는데, 그쵸?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트워크는 힘이 세다입니다. 교통체증 사례를 통해 실제로 네트워크 안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동역한 문제를 풀어보았다. 그냥 다리 놓고 도로를 뚫으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1차원적 사고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네트워크 이론을 잘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계천의 고가 도로를 막았더니 예상과는 달리 시내 교통 흐름이 오히려 더 나아진 사례에서처럼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교통체증을 줄여나갈 수 있다. 네트워크 이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통 문제만이 아니다. 허브를 찾아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좋은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하거나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때 등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은요. 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를 보여줬어요. 자, 첫 번째는요. 청계천의 고가도를 막았는데 오히려 시내 교통 흐름이 더 나아진 사례 여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허브를 찾아서 우선적으로 치료해서 전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있고 월드와이드 웹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좋은 검색 결과를 쉽게 찾아내는 인터넷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요. 생명공학적 연구에서 바이오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것도 있고 입소문 마케팅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때 등에서도 우리가 네트워크 이론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활용 분야가 5가지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이렇게 좀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은근히 이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요. 뻔합니다. 네트워크 이론의 어떤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죠. 교통체증이라는 사례 활용. 자, 두 번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줌으로써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이론이 뭔지, 네트워크 이론을 교통체증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 지문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풀 때도 천천히 한번 계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